국제투자위의 5주차 강의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시간에 대해서 강의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살펴본 표 4-3에서와 같이 선도 기업의 M&A 건수가 많은 산업일수록 이들의 시장 점유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서 결국은 M&A의 목적이 시장 지배력을 확보하는 데 있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보면 표 4-3을 보면 가전을 제한 모든 산업의 5대 선도기업 시장 점유율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2대 선도기업만 보았을 때 M&A 건수와 시장 점유율 증가분 간의 정비례 관계가 더욱더 큰 것으로 나타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M&A 건수가 많을수록 시장 점유율이 더 증가됐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최근 과점 구축형 M&A가 선진 시장에서 신흥 시장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또한 알 수 있는데요. 분석 대상 기업들의 M&A 전략은 시기에 따라서 크게 두 단계로 분류되어 전개되었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 시장 내에서 발생한 5차 M&A 물결을 거치면서 구미 시장의 과점화를 심화시킨 것이죠. 즉 구미 시장 내에, 즉 유럽과 미국 시장이라는 얘기죠. 구미 시장 내에 과잉 투자를 해소하고 이후 통합이 되는 것을 계기로 해서 결국 국제 M&A가 발생됐고 이것이 국가 간 기업 결합이 진전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제 6차 물결부터는 성장성이 큰 신흥시장 진출을 위해서 결국 이런 신흥시장 지역에 대한 국제 M&A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즉 선진시장 내의 M&A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들어서는 선진과 기타 시장, 즉 여기서 기타 시장이란 신흥시장 및 일본을 의미합니다. 간 M&A가 증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1998년에서 2002년 기간 중에 분석 대상 기업들의 주요 M&A 중에서 신흥시장 진출형 M&A가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1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6차 물결이 시작된 2004년에서 2005년의 기간 동안에는 2배 상승한 28%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2004년에는 26건 중에서 10건이, 즉 무려 38%가 신흥시장 진출형 국제 M&A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산업별로 보더라도 선진시장에서 신흥시장으로 M&A가 확산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신흥시장 진출형 M&A가 2001년 이전보다 그 이후에 더욱 많이 발생한 산업은 총 7개로 나타났는데요. 보면은 정유, 철강, 자동차, 은행, 제약, 컴퓨터, 반도체 산업입니다. 이제 제3절 주요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즉 M&A를 통한 글로벌 과점화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삼성경제연구소는 글로벌 선도 기업들의 글로벌 과점 체제 구축을 위한 M&A 사례를 선진시장 과점화, 세계시장 과점화 이 두 가지 단계로 구분해서 분석한 바 있습니다. 거기 제가 올린 자료에 참고 1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참고 1, 즉 선진시장 및 세계시장 과점화 전략 대표 사례입니다. 첫 번째, 선진시장 과점화 전략 대표 사례로 제약 부분을 우선 보면 스위스의 로슈라는 세계적인 제약회사는 버뮤다의 코레인지 홀딩을 과의 이제 결국은 합병을 한 것이죠. 그 다음에 정유는 영국의 BP와 미국의 아모코 간에
자동차는 독일의 다임러 벤츠와 미국의 크라이슬러 간에, 광고 산업을 보면 영국의 WPP와 미국의 영앤 루비캠 간에 M&A가 일어난 것이고요. 두 번째 이제 세계 시장 과점화 전략의 대표 사례로서 여기도 4개 부분을 이렇게 예를 들었는데요. 광고는 2002년에 발생한 프랑스의 퍼블리시스와 미국의 비컴스리 간에, 은행은 2004년에 영국의 HSBC 은행과 중국의 교통은행 간에, 세 번째 2004년에 발생한 컴퓨터 산업 분야는 미국의 IBM과 인도의 다크시 서비스즈 간에, 그 다음에 철강은 2005년에 발생했는데요. 네덜란드의 미탈 스틸과 우크라이나의 크리브리즈 스탈 간의 합병이 이렇게 진행된 것이죠. 자, 이렇게 이제 표 참고 1에 나와 있는 그 사항을 간략하게 언급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그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선진시장 과점화 전략 사례입니다. 제약, 스위스의 로시와 버뮤다의 크레인지 홀딩 간에, 이제 우리가 제약 산업의 이제 특성을 이제 먼저 우리가 언급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약 산업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장기간의 막대한 연구개발 투자가 필요한 대표적인 고위험, 고수익 산업입니다. 즉 어떤 신약을 개발하기 위해서 엄청난 규모의 돈이 들어가는 그런 산업이라는 것이죠. 신약 하나가 개발되기까지에는 결국 수많은 이런 단계를 거쳐서 결국 우선 먼저 어떤 신약이 개발되면 우선 그걸 임상 실험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선 동물에게 먼저 해보죠. 동물에게 해보고 거기서 어떤 효과가 나타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또 사람에게 하게 되죠. 사람은 그야말로 다양한 또 연령대가 다르죠. 남녀 간에 또 이렇게 다른 차이가 보일 수 있죠. 또 인종별로도 또 다른 차이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그야말로 이 사람에게 결국 적용시켜서 결국 사람에게 적용시키면 일단 동물에게서 기대하는 효과가 나타나야 되겠죠. 그래서 사람에게 적용시킬 때 결국 상당한 시간의 그런 임상 그런 경험이 축적돼야 된다는 거. 그래서 엄청난 이 그야말로 자금과 인력이 투여되는 것이죠. 일단 성공하면 엄청난 그야말로 보상을 받게 되지만 실패한다면 막대한 자금이 결국은 매장될 그런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실패한 경험도 나중에는 성공을 위한 좋은 그런 소재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어떻든 그 프로젝트에는 실패했다면 결국은 거기에 쓰인 자금은 일단은 매몰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약 산업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 제약 산업의 주요 수익원의 대부분은 이 소수의 블록버스터 제품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보면은 어떤 치료제 그러면 어떤 제약회사 예를 들면 우리가 인류가 본질적으로 본질적으로 안고 있는 질병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직도 극복하지 못하는 그 많은 질병 중에서 우리가 보면은 암이 있겠죠. 그죠? 암 치료제도 다양한 부위에 신체 암이 나타나서 그 치료제의 효과나 그 비용이 또 상당하게 차이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암.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고혈압이 있습니다. 우리 제 수업을 듣는 이 20대 초반에 우리 젊은 학우들은 여기에는 해당되지 않겠습니다만은 결국 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필연적으로 이제 고혈압이 많고 벌써 제 친구나 제 후배들을 봐도 의외로 제가 이제 놀라운 사실은 친구들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면 의외로 고혈압 약을 많이 복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혈압, 그 다음에 고지혈, 그 다음에 또 이게 당뇨가 있습니다. 당뇨 이것도 참 이게 무시 못하는 이게 질병 중에 하나죠. 당뇨 자체로서 죽음에 이르는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어떤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결국 이제 상당히 이제 생명이 위협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제가 대표적으로 몇 개를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또 이제 나이 들으면 또 이 관절에 또 이제 염증이나 관절에 여러 가지 또 문제가 발생됩니다. 이거는 저도 이제 나이가 있기 때문에 친구들 이렇게 만나보면
등산 이렇게 가다 보면 이게 오르락 내려갈 때 굉장히 고통을 호소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보면은 이제 관절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치료하는 이제 대표적인 그런 이제 제약 약품이 있고 그 약품을 생산하는 대표적인 이제 그런 제약회사들이 있죠. 세계적인. 그래서 아무리 이제 그야말로 메이저 제약사라 할지라도 장기적인 수익 원천은 취약한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특허가 이제 결국 보호해주죠. 그러나 특허 기간이 만료되면 이제 복제약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제약회사들이 신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여건과 인력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제약회사가 우리 국내에도 200개, 300개 있어도 대다수의 제약회사들은 복제약을 만드는 그런 제약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특허 기간이 끝난 그런 이제 약을 그러니까 이제 이 특허 기간이 끝나면 다른 데도 이제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만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그야말로 특허로 보호를 받는 신약을 개발한 결국 메이저 제약회사를 할지라도 장기적인 수익 원천이 보장하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소수의 그야말로 블록버스터 제품군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슈는 97년 6월에 독일의 베링거 만하임과 스위스 대표의 지주회사 코레인지 홀딩을 110억 달러에 인수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슈 사상 최대 규모의 기업이 있는데요. 이 베링거 만하임 인수로 치약 및 진단 부분의 경쟁력을 흡수하고 결국 심혈관 질환 및 아까 제가 언급했던 암, 골다공증 관련 제품군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제약사 순위 세계 8위였던 스위스의 로슈는 베링거 만하임과 대표 인수에 세계 6위로 이제 부상한 바가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유 부분입니다. 정유 부분은 영국의 BP와 미국의 아모코. 자, 일단 정유 산업은 또 전 후반 간의 통합과 규모의 경제 달성이 중요한 산업입니다. 그래서 거대 메이저가 아니면 사업 지속이 어려운 구조입니다. 정유는 또 살펴보면 상류 부분, 그러니까 체유, 석유를 이제 채굴하는 체유하는 부분이죠. 상류 부분과 판매 부분. 그러니까 석유를 정제하고 그건 이제 우리가 여러 각자 이제 수요처에 이제 그걸 판매하는 부분이 있겠죠. 이 판매 부분을 하류 부분이라고 하는데요. 이 상류, 체유 부분과 판매 부분, 하류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고 전통적으로 상류는 산유국이, 하류는 글로벌 메이저 기업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거대 메이저는 경쟁적 협력 관계를 기반으로 해서 과점적 지위를 고착화시켜서 결국 진입장벽이 큰 편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정유사업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이제 산업구조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죠. 1990년대 후반에 저유가 시대가 돌아오면서 메이저들은 경쟁을 회피하면서도 비용 절감을 이룰 수 있는 최적의 방안으로서 합병에 주목하였습니다. 그래서 1998년 8월 브리티시 피트롤리움은 과다한 비용을 지출해서 경영상 위기에 직면해 있던 미국의 아모코를 48.6억 달러의 부채를 포함한 총 570억 달러에 합병하였습니다. 자, 오늘 특징을 보면 상대적으로 원유의 매장량은 많지만 천연가스 부분이 약한 BP입니다. 이런 BP가 천연가스에 강한 아모코를 합병함으로써 약점을 보완한 것이죠. 우리가 M&A의 그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하나가 결국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것도 있지만 자기의 약점을 보완하는 게 또한 그 M&A의 주요 동기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제 이 BP는 결국 천연가스가 약한 것을 천연가스에 강한 아모코를 인수함으로써 천연가스 부분의 약점을 보완한 것이죠. 또한 미국 내 2위의 강력한 주유소망, 일단 이 주유소망이 또 있는 것이 결국 또 이 판매하는 쪽에서는 상당히 이제 중요하죠. 그래서 이 주유소망이 많은 이런 미국 내 2위의 이런 그 아모코를 결국 합병함으로써 미국 시장에서의 판매 채널을 확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합병된 BP 아모코는 매출액 1,080억 달러,
미국 휘발유 시장 점유율 1위의 거대 기업으로 부상하였습니다. 생산량과 매장량은 세계 2위고 순이익 규모는 세계 3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이제 세 번째 자동차 쪽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독일의 다임러 벤츠와 미국의 크라이슬러입니다. 1990년대 들어서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과잉 설비 투자가 이 자동차 산업에 심화되면서 결국 새로운 시장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된 바 있습니다. 일부 기업은 수익성이 약화된 사업 부분을 메이저 기업에 매각하고 주력 사업 부분에 집중하였습니다. 그래서 메이저 기업들은 매물을 인수해서 제품 라인을 보강하고 결국 규모의 경쟁을 촉발한 바 있습니다. 1998년 5월에 다임러 벤처는 2년간의 협상 끝에 크라이슬러를 311억 달러 규모의 전액 주식 교환 방식으로 인수한 바 있습니다. 아까 언급한 바와 같이 인수의 주요 목적은 시장 포화 상황에서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장함으로써 장기 생존을 모색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 벤츠가 보유한 세단형 고급차의 품질, 첨단 기술, 그리고 크라이슬러의 다목적 자동차 생산 및 신속한 출시 기능, 즉 세단 부분은 벤츠가 세계가 인지하는 최고급 세단의 그런 이제 명성을 가지고 있지만 이제 사업 다각화를 위해서는 또 북미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이 북미 시장의 특성인 SUV 차량에 대한 제품 라인을 보강할 필요가 있었죠. 이 SUV 차량에는 또 크라이슬러의 여러 가지 이제 모델이 강점이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체로키, 그 다음에 그랜드 체로키, 이 모델이 상당히 이제 미국에서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임러 크라이슬러는 결국은 시장 가치가 인수합병 당시에 840억 달러에서 결국 인수된 바 있지만 결국은 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벤츠가 크라이슬러를 인수한 것은 실패 사고로 끝났죠. 나중에는 상당한 손실을 입고 다시 되팔았습니다. 그래서 인수합병이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다 성공하는 경우는 아니고요. 대체적으로 이제 성공한 경우를 주로 소개해 드렸습니다만은 방금 지적한 바와 같이 이 벤츠가 크라이슬러를 인수한 것은 이제 실패적인 사례로서 우리가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제 광고 부분을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영국의 WPP와 미국의 영앤 루비캠입니다. 자, 이 광고 산업도 결국 뭐 산업의 특성은 다 가지고 있는데요. 특히 광고 산업도 역시 광고주와의 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하죠. 따라서 광고주가 의도하는 바를 그 제한된 시간에 집약적으로 표현해야 되는 것이죠. 정말로 이게 제가 뭐 얘기를 들어보면 이 광고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이 스트레스도 어마어마합니다. 이것도 제한된 시간 내에 결국은 제한된 시간이라는 게 보통 뭐 1분일 수도 있고 2분일 수도 있고 되게 광고가 2분을 넘어가는 광고는 드물잖아요. 30초일 수도 있습니다. 이 제한된 시간 내에 그 제품의 모든 것을 담아내서 소비자에게 전달해야 되는 것이죠. 광고를 잘해서 성공한 기업, 또 광고 모델, 광고주, 광고 회사, 이건 또 비하인드 스토리가 뭐 그야말로 뭐 엄청나게 또 많이 존재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이런 이 고객 맞춤형 대표적인 산업인데요. 그래서 대형 광고주 획득을 위한 M&A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산업입니다. 그래서 다수의 소형 광고주보다는 소수의 대형 광고주 확보가 광고회사의 생존과 직결되는 그런 이제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주의 해외 진출 시 동반 진출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1900년대 초부터 광고 산업에서는 글로벌화가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대형 광고주의 원스톱 서비스에 대한 니즈가 확대되면서 고객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서 인수합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기업은 PR, 스포츠 마케팅,
컨설팅, 인터넷 광고 등 다양한 분야의 인수합병을 통해 광고 그룹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최대 광고 그룹 WPP는 2000년 올해 미국의 광고 마케팅 그룹인 Y&R, 영인 루비콤이죠. Y&R을 광고 산업 사상 최대 규모인 35억 달러에 인수한 바 있습니다. 모든 인수에는 주요 목적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인수의 주요 목적은 미국 시장에서의 위치를 강화하는 동시에 당시 급성장하고 있었던 인터넷 등 신매체 활용 노하우와 역량을 흡수하는 것이었습니다. Y&R이 강세를 보여왔던 홍보, 인터넷 광고, 다이렉트 마케팅 등 급성장하는 분야에서의 위치를 강화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WPP 경영진은 결국 기존 계열사인 오길비 및 JWT의 뉴미디어 광고 역량을 접목해서 결국 원스톱 마케팅 그룹이 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물론 판단은 적중했습니다. 그래서 인수 이후 실적 성과를 기록하는 등 비교적 성공적인 인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예는요. 인수가 종료된 2000년의 영업이익을 봤더니 전년 대비 4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주당 순이익도 전년보다 28%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세계 시장 과점화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도 역시 광고 부문을 지적할 수 있는데요. 프랑스의 퍼블리시스와 미국의 비콤3 그룹입니다. 업체 간 광고주에 대한 확보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면서 유럽, 미국 시장을 넘어서 글로벌 고객 네트워크 흡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0년 이후부터는 대형 광고사에 아직 흡수되지 않은 고객 네트워크 획득을 목표로 하는 M&A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퍼블리시스는 2002년 2월에 미국 및 아시아 시장 진출을 위해서 비콤3를 총 18억 달러에 인수한 바 있습니다. 퍼블리시스는 미디어 컨설팅, 미디어 구매, 커뮤니케이션 전략 등 미디어 부문 1위의 광고 컨설팅 그룹입니다. 비콤3의 2대 주주이자 비콤3와 전략적 제휴관계에 있던 일본 최대의 광고 그룹 덴츠가 있는데 이 덴츠의 아시아 시장 경험과 네트워크를 흡수하게 되었습니다. 인수 이후 급속한 성장세를 보이면서 결국 글로벌 광고 기업으로 재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인수 이후 퍼블리시스의 매출 구성을 보면 북미 49%, 유럽 39%, 아시아 14%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비콤3 인수를 계기로 해서 퍼블리시스는 지속적으로 미국과 아시아에서 경쟁력을 보강할 계획입니다. 이제 세계시장 과점화 사례의 두 번째 예는 은행 부분입니다. 영국의 HSBC와 중국의 교통은행입니다. 2000년대 들어 소매금융 비중이 증가. 이 소매금융이란 결국 개인 상대로 은행이 이제 영업 활동을 하는 것이죠. 소매금융 비중이 증가하고 전자상거래가 본격화되면서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소매금융이 나왔으니까 또 도매금융의 개념이 있겠죠. 도매금융은 기업을 상대로 하는 금융입니다. 기업금융을 우리가 도매금융이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금융의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결국 은행들은 소매금융으로의 확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전산화에 힘입어서 결국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이 보다 용이해질 거로 전망되는 것이 또한 소매금융에 치중하는 그런 또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소매금융은 이제 개인 상대라고 그랬는데요. 이 개인 중에서도 특히 또 여러 가지로 또 분류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 중에 특히 이제 우리 또 글로벌 은행들이 또 강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파트는 PB 분야입니다. PB는 이제 그야말로
프라이빗 뱅킹이라고 해서 그야말로 자산가들을 또 분류해서 뭐 VIP, VVIP 이렇게 또 분류해서 그들 자산가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 자산가들이니까 되게 세무라든가 자산 관리가 중요하겠죠. 이런 것들을 제공해 주면서 고액의 서비스 차지를 받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또 은행의 그야말로 글로벌 리딩 은행이 되기 위한 그야말로 중요한 부분의 경쟁력 확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004년 8월에 HSBC는 총 자산 규모로서 중국에서 5번째로 큰 국有상업은행인 교통은행의 지분 20%를 17억 달러에 인수한 바 있습니다. 이제 제5주차 국제투자위의 세 번째 시간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